한 번은 깊은 숲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사는 행복 추구자가 불리는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이론을 열렬히 신봉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론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현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주일 동안 행복 결정의 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개인적인 결정은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라 내려져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날,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새로운 공원을 지을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오락을 위해 햇볕이 많이 드는 언덕에 공원을 짓자고 했지만 현자는 공리주의적 사고를 적용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의견을 제출했고 결국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장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의외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고 사람들은 조금씩 공리주의의 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빵집 주인이 새로운 빵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재료를 더 넣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현자는 빵을 시식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을 기준으로 레시피를 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빵은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되었고 빵집 주인은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을 합창단의 공연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창단의 리더가 중요한 솔로 부분을 두고 갈등이 있었죠. 리더는 자신의 친구에게 솔로를 맡기고 싶었으나 현자의 제안에 따라 어떤 목소리가 관객들에게 가장 큰 쾌락을 줄 수 있을지 다수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은 실력 있는 젊은 가수가 선택되었고 공연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일주일이 끝날 무렵 마을 사람들은 공리주의의 원칙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전체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이 더 많은 즐거움과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현자는 모든 것이 끝난 후 숲속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공리주의의 원칙을 떠올리며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고민했습니다. 이 설화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개인의 판단이 아닌 집단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테네의 어느 평범한 도시에는 소크라테스라고 불리는 특별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과 시민들에게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그들을 깊은 사색의 세계로 인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자들과 함께 아고라 광장을 거닐다가 제자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가장 완벽한 도넛을 보았다고 생각해보게,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넛은 너무 완벽해서 한 입 떼어 물고 싶지만 마치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도넛은 존재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걸세.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도넛은 실제하지 않는 건가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플라톤의 이데아론으로 설명하자면 이라고 발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도넛은 완벽하게 둥글지 않네. 중간이 쏙 들어가 있거나 한쪽이 살짝 타버리기 일쑤지.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는 이데아의 도넛, 즉 완전한 형태의 도넛은 변치 않는 완벽한 원이네. 현실 세계에서는 그저 그 이데아의 그림자만을 보게 되는 거지.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한 도넛만을 먹는 건가요? 소크라테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아는 것이지. 우리의 목표는 현실에 존재하는 도넛을 즐기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그 이상향을 계속 그려보는 것이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데아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걸세. 그러자 제자들은 조금 더 이해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세.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요소와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지. 우리는 이 위대한 이데아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추구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네. 제자들이 철학자의 말을 곱씹을 때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현실의 도넛을 즐기되 그 속에 담긴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을 잊지 말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될 걸세. 제자들은 그날 이후 눈앞의 현실을 더 신중하게 바라보았고 매 순간을 이데아를 향한 걸음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 있는 이 미묘한 균형을 이해함으로써 한층 더 깊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아테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광장에 나타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대화 방식은 날카롭고 때로는 도발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광장에서는 한 젊은 수학자가 새로운 이론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자신만만하게 나는 모든 수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청중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소크라테스는 그 그룹에 다가가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이여, 당신은 모든 수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문제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학자는 자신만만하게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한히 작은 수의 집합이 가진 본질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수학자는 잠시 멈칫하며 당황했습니다. 당시에는 미적 분학이 존재하지 않았고 무한소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황하며 아마도 그것은 아직 설명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엇을 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나의 지혜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자각에 있지요. 이 광경에 모인 사람들은 갑자기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소크라테스를 바라보며 그의 깊은 통찰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지요. 그러한 자각 후에 우리는 진정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수학자는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크라테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소크라테스는 사람들 사이에서 걸어다니는 의문부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의 대화법은 사람들 사이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독특하고도 매력적인 방법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젊은 수학자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고 아테네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더 큰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배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가 사람들 사이에 작은 협 레볼루션즈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가 진정한 지혜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알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명의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지체의 철학을 전파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심오한 개념을 일반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썰을 통해 초인 개념을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에는 한 소년 이름하여 리오가 있었습니다. 리오는 항상 보통이라는 틀에 갇히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부모님도 주변의 어른들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언제나 리오에게 너 그대로만 있어라. 아무것도 변하려 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오는 항상 그 말에 의구심을 품었고 스스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리오는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낯선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이름을 자라투스트라라고 소개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리오에게 너는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리오는 자신이 항상 평범함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자라투스트라는 아주 긴 여정을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리오는 자라투스트라 옆에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리오에게 세상의 모든 전통적 가치와 규범을 넘어서 자신의 길을 찾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초인은 사회가 정한 잣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자라투스트라는 설명했습니다. 리오는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매일같이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는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가 내부에서 발견한 가치는 외부의 평가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오는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했고 자라투스트라는 그의 변화에 대해 조언을 멈추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마 후 리오는 마을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보통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로웠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은 더 이상 마을 사람들과 같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나요? 한 마을 주민이 물었습니다. 리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만든 나로 살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자신만의 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가능성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리오는 마을에 새로운 스토리를 썼고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배워 각자의 초인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찾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은 더 다채롭고 활기찬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리오의 이야기는 니체의 초인 개념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전설이 되었고 그의 진정으로 열정적이고 창조적인 삶은 많은 이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리오는 결국 철학자가 되었고 자라투스트라로부터 배운 것들을 다른 세대에게 전파하며 초인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나갔습니다.